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글이 크게 화제가 된 가운데 한 유럽 학생이 한글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뱉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국어 연구를 하고 있는 다비드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같은 유럽 언어들은 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언어도 한국어처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한국어의 감정 표현 구조를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첫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간판의 한글,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공항 안내방송까지도 제게는 연구 대상이자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환 연구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했을 때 제 열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같은 연구실에서 만난 프랑스인 장 마르탱은 처음부터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비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은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유럽 중심적 사고가 강했어요. 그는 종종 한국어를 극적이고 연기적인 언어라며 비논리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그의 말을 그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비꼼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을 보며 코웃음 치거나 한국어 문법 구조를 두고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며 비웃었죠. 어느 날 점심을 함께 먹던 중 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감정 표현이 과하다며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서운하다, 아쉽다, 그립다 같은 단어들을 들먹이며 이런 감정들은 그저 약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했지만 그의 무례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연구실 동료인 민지가 장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민지는 장의 한국어 발음을 도와주던 친구였습니다. 장의 비웃음에 민지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며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언어학 워크숍이 열렸어요. 저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한국어가 얼마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언어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장과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발표 전날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긴장했습니다. 이 발표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을 넘어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어를 변호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워크숍 당일, 강당은 여러 나라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장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어에 대한 진심을 담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워크숍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장에는 한국어 특유의 감정 표현 단어들을 정리했어요. 서운하다, 아쉽다, 그립다, 뿌듯하다, 설레다. 이런 단어들은 다른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만의 보물이죠.
저는 각 단어가 가진 미묘한 감정의 결을 설명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 중간에 장마르탱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차 불편한 기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준비한 내용을 차분히 전달했어요. 특히 한국어가 갖는 감정 표현의 다양성이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의 산물임을 강조했습니다. 20분의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됐어요. 몇 가지 학술적인 질문에 답하던 중 장마르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장마르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한국어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는 언어냐는 말과 함께 제 발표를 학문적이기보다는 감상적이라고 폄하했어요. 강당 안에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현우 교수님은 언어학과의 중견학자로 늘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셨죠. 김현우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그 민족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언어학 원리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풍부한 것은 결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매우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의 짧지만 명료한 반박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워크숍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장마르탱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장마르탱 자신도 제게 다가왔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망설이다가 다음에 얘기하자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워크숍 이후 며칠 동안 장마르탱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여전히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지만 때로는 궁금한 듯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서운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더군요.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다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르탱의 태도, 변화가 완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조롱은 언어를 넘어 문화 전체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인들이 과잉 정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연구실 동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술자리에서는 한국의 위계 문화와 높임말을 흉내내며 비하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 장마르탱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연구에 집중하려 했어요.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학과에서 국제 교류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장마르탱도 참석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던 중 장마르탱이 갑자기 한국어 높임말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마르탱은 한국인 교수님들을 흉내내며 과장된 높임말을 구사했어요. 그 모습이 꽤 불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술자리의 가벼운 농담으로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참석했던 김현우 교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마르탱의 행동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존중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연구 환경도 불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모임이 끝나갈 무렵 장마르탱은 꽤 취한 상태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한국어를 흉내내며 웃음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죠. 그 순간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마르탱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것이 언어학자의 기본 자세라고,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장마르탱과 제법 큰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장마르탱은 처음에는 제 말을 무시하듯 비웃었어요.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가 떠난 후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변호하게 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왜 이토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어쩌면 저는 단순히 언어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이 언어가 담고 있는 정서와 문화에 깊이 공감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마르탱은 연구실에서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서둘러 시선을 돌리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구실 분위기도 다소 어색해졌어요. 다른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늦은 밤 휴대폰에 장마르탱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시원해. 이 말, 이제야 이해됐어. 한국어로 쓰인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시원하다는 표현은 제가 발표에서 언급했던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 감정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장마르탱의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이 시원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상쾌하다는 의미를 넘어 무언가가 해소되었을 때 느끼는 묘한 해방감을 담고 있어요. 장마르탱이 정말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를 달래려는 의도였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장마르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색한 침묵, 평소처럼 인사, 그의 문자에 대해 물어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장마르탱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과 달리 장마르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문자를 보냈다고 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긴장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장마르탱은 잠시 뭔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그만두고 대신 점심때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학교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갔어요. 장마르탱이 한식당을 고른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는 평소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거든요.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며 유럽 음식의 세련됨에 비해 투박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진지했고 심지어 저에게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한참을 먹다가 장 마르탱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워크숍에서의 발언과 술자리에서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한 점이었어요. 장 마르탱은 자신이 유럽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는 언어적 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특히 마음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피부로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장마르탱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장마르탱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가 한국어로 사과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의 시도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장마르탱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공개적으로 비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때로는 한국어 표현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 장마르탱의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라고요. 장마르탱이 한국어의 감정 표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세계관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변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했어요. 일주일 후 장마르탱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어 학당에 같이 등록하자고요. 처음에는 그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 표현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관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기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함께 한국어 학당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장마르탱은 예상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발음이나 문법이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을 배울 때는 유독 진지한 태도를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종 우리는 카페에 들러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마다 장마르탱은 자신이 왜 처음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그렇게 편견을 가졌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의 무지와 오만을 인정했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장마르탱의 오래된 습관이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법이나 발음에 부딪힐 때면 다시 유럽 언어가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과에서 또 다른 세미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장마르탱이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어의 감정적 구조였어요. 그가 이런 주제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장마르탱의 세미나 발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며 포기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격려했고 한국인 동료들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어요. 장마르탱의 노력과 주변의 지지가 만나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 워크숍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장마르탱이 발표자로 서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되고 장마르탱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지혜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장마르탱은 한국어로 준비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마음이 시원하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성장을 느꼈는지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장마르탱에게 다가와 격려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김현우 교수님은 그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셨어요. 교수님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며 마르탱의 용기와 솔직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마르탱과 함께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는 발표를 마친 후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말이에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변화가 표면적인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장마르탱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힘을 느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마르탱이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넓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저 역시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장마르탱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의 화해와 성장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제 연구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연구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서 장마르탱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미소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저도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작은 인사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느껴졌어요. 언어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장마르탱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발음과 문법에 애를 먹던 장마르탱이 점점 익숙해져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을 배울 때마다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서운하다, 아쉽다, 그립다 같은 단어들을 배울 때면 그 감정을 실제로 느껴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학당의 선생님도 장마르탱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한국어를 배우는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마르탱의 진지한 태도를 보시고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정서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한국어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한국어의 감정 표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관계 맺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장마르탱은 그 설명을 들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간다고, 한국어가 왜 그렇게 감정 표현이 풍부한지. 점차 우리의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이해의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면 종종 한국의 카페나 식당을 찾아가 그곳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새로 배운 표현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려 노력했어요. 장마르탱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우연히 학교 근처에서 열린 전통음악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마르탱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에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공연이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판소리가 끝나고 그는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음악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하다고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어요.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장마르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프랑스의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동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 속에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장마르탱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특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고 했어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마르탱과 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연구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때로는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에서 진정한 친구로 발전해 갔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당에서의 수업도 더욱 즐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발음을 따라하던 장마르탱이 이제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의 한국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장마르탱이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기존의 유럽 언어의 비교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 구조와 그것이 한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장마르탱은 언어학적 분석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며 협력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갈등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중간 발표회를 갖게 되었을 때 장마르탱은 자신의 한국 생활 경험을 주제로 짧은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변화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을 배우면서 자신의 감정 인식 능력도 풍부해졌다고 했어요. 발표를 마친 장마르탱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어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성취감을 주는 듯 했어요.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그는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마음이 뿌듯하다는 말이 정확히 지금의 기분인 것 같다고요. 그 발표회 이후 장마르탱은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싶어 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부터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거리까지 때로는 지방으로 당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비빔밥을 먹거나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 탈춤을 보면서 한국의 정서를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여행은 제주도였어요. 이틀 일정으로 떠난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주의 자연과 독특한 문화는 장 마르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름을 오르며 바라본 풍경에 감탄했고 제주 사투리를 들으며 한국어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주 해변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런 감정을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장마르탱은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단순히 어휘나 문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학작품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쉬운 동화나 짧은 수필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순히 번역해주기보다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장마르탱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수록 우리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어요. 때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를 섞어가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고,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라지는 의미의 층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대화를 통해 저 역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장마르탱은 한국어로 짧은 에세이를 썼어요. 주제는 한국어를 통해 바라본 세계였습니다. 그는 에세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감정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썼습니다. 그 에세이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비하하던 장마르탱이 이제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언어가 가진 힘, 특히 다른 언어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장마르탱은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과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문화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변화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마음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진심으로 이해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장 마르탱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것이고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를 프랑스에서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 저녁 식사에서 장 마르탱은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내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그를 통해 다른 시각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헤어지기 전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장마르탱에게 한국어 책 한 권을 선물했고 그는 저에게 프랑스 소설책을 건넸어요. 책 속에는 각자의 언어로 짧은 메시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의 상징 같았어요. 장 마르탱이 프랑스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차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 마르탱은 프랑스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고 때로는 새로 배운 표현을 저에게 보여주며 맞게 사용했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마르탱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발표할 주제였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어의 감정적 구조. 그는 이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이 긴장되면서도 설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를 폄하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장 마르탱은 메일로 발표 자료의 초안을 보내왔고 제게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많은 연구를 했더군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어가 한국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했어요. 세미나가 열리기 일주일 전, 장 마르탱은 갑자기 비디오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발표 준비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특히 한국어의 복잡한 감정 표현을 프랑스 청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학술적 발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언했어요. 이론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요. 장 마르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어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한국에서 그의 발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시간대 차이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장 마르탱으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했으며 질문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발표를 마무리했을 때 청중들이 놀라워했다고 했어요. 그의 메시지에서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장 마르탱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차 편안해졌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깊이 배우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한국어로 준비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음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설명하며 자신이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 순간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적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세미나 이후 장마르탱은 몇몇 학술지로부터 논문기고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가 언어학계에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이 합쳐진다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주제로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화상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고 때로는 서로의 글을 검토해 주기도 했어요. 장 마르탱의 언어학적 분석 능력과 제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만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첫 공동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제목은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와 문화적 맥락이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며 장 마르탱은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와 함께 연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요. 장 마르탱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논문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몇몇 학회에서는 발표 요청도 받았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 마르탱은 언어학계에서 새로운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장 마르탱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니라 1년 동안 서울대학교의 객원 교수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연구가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그의 메시지에서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장 마르탱이 다시 한국에 오기 전 우리는 함께 할 연구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을 더 깊이 연구하되 이번에는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와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장 마르탱은 특히 한국 현대 소설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설 속 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한국어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장 마르탱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그를 마중했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장 마르탱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현우 교수님의 환영사였습니다. 교수님은 처음 장 마르탱을 만났을 때의 일을 언급하며 그의 변화와 성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보여준 것이 얼마나 값진지 말씀하셨습니다. 환영식에서 장마르탱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어요. 모두 한국어로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소통 도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장마르탱의 첫 강의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의 매력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처음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고 장마르탱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장마르탱의 한국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그는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문화 체험을 했고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언어 실력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문학 작품을 원서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한국 문학 특유의 감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국내외 학회에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언어학 심포지엄이었어요. 장마르탱과 제가 함께 한국어의 감정 표현 구조에 대해 발표했는데 많은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어와 한국어의 감정 표현 비교 연구에 대한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장마르탱은 객원 교수 기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언어적 지식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했어요. 1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장마르탱의 객원 교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서울대학교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작은 행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장마르탱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장마르탱과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는 문득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특히 마음이 시원하다, 뿌듯하다, 아쉽다, 그립다 같은 표현들은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옮길 수 없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창이니까요. 장마르탱의 객원 교수 임기가 끝난 후 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처음과 달랐어요. 우리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년에 2번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공동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었어요. 장마르탱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요. 장마르탱이 떠난 후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였던 제가 이제는 언어가 가진 문화적, 정서적 차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서울대학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한국어와 외국어의 감정 표현 비교 연구에 관한 온라인 강의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언어의 문화적 차원을 소개하는 교육 콘텐츠였어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마르탱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즉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영상 편지를 포함하기로 했어요. 다양한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어가 제 삶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장 마르텐과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고요. 영상 편지를 촬영하기 전날 밤, 한강변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세계관과 감정을 경험하는 창이라는 것을요. 한국어를 통해 제가 경험한 것은 새로운 단어들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과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영상 편지 촬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장 마르텐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함께 성장해 온 과정까지. 그 모든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언어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영상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그저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주고받는 언어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한국어 감정 표현 단어들이 흘러갔어요. 서운하다, 안타깝다, 든든하다, 시원하다,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그 말들은 번역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지가 온라인 강의 시리즈와 함께 공개되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언어 학습을 통해 느낀 감정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권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런 반응을 보며 우리의 연구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르탱도 프랑스에서 비슷한 영상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의 영상에서는 프랑스인의 시각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를 오가며 말했다는 점이에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했고 분석적인 부분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두 언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온라인 강의 시리즈와 영상 편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활용되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해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창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장마르텐과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말이 아닌 마음 한국어의 감정 표현과 문화적 이해였어요. 이 책에는 우리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단어들이 어떻게 외국인의 세계관과 감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었어요.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언어와 문화의 상호 관계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습니다. 어느 날, 장 마르탱으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파리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매년 특별 강의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죠. 연구센터 설립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 한국어의 감정 표현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장 마르탱의 센터와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학생과 연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갔어요. 특히 다양한 언어권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의 비교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처음 장 마르탱을 만났던 날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그가 한국어를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 그저 불쾌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순간이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한국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때로는 장 마르탱과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며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 인식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 마르탱과 함께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감정 표현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세 언어가 각각 어떤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 문화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있어요. 이 책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 연구를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하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저에게 그랬듯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는 창이 될 수 있어요. 장 마르탱과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연구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있어요. 때로는 의견 차이로 토론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연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시각을 가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과정 자체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가진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어의 서운하다, 아쉽다, 그립다, 뿌듯하다, 설레다와 같은 표현들은 단지 단어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독특한 방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경험 범위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언어학자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어요. 장 마르텐과 저의 이야기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사랑하고 연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창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에 있는 것 같아요.